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주말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첫 지역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추리기 위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조금 전까지 민주당 첫 합동연설회가 있었던 청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예빈 기자, 당원 투표 결과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큰 차이로 1위를 했죠. 네, 조금 전 민주당의 충청권 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8.2%로 1위, 이어서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각각 7.5%, 4.3%로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시작된 이래로 오늘 처음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된 건데요.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기록한 겁니다. 앞서 세 후보자는 각각 정견 발표를 했는데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또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공직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입니다. 함부로 할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역할인 것입니다. 또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과 권력기관 개편 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권력기관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공익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완전히 혁파하겠습니다.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김경수의 꿈 메가시티 이곳 충청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어젯밤에는 새 후보자가 참여하는 첫 TV 토론도 있었죠. 네, 민주당은 전체 경선 일정 동안 총 2차례에 걸쳐 TV 토론을 진행합니다. 어젯밤에 첫 토론이 있었는데요. 비방이나 격한 논쟁은 없었지만 새 후보자가 주요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이 내용을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새 후보자가 돌아가며 토론의 주도권을 갖는 시간. 김경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디에서 일을 시작할지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바로 세종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을 두고 세종 집무실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협의하는.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습니다. 조직의 슬림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바로 다음 날 이전해서 집무를 할 수 있다고. 민주당 정체성도 또 다른 화두였는데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말했던 이 후보는 이번에도 현실적인 이유를 꺼내들었습니다. 보수적 영역도 책임을 일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김경수 후보도 일부 동의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워낙에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극우로 가버렸잖아요. 중도 보수의 보수까지도 아울러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김동연 후보는 기본적인 가치는 진보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또 채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증세를 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거라며 반대했고 김경수 후보는 조세, 지출 조정만으론 재정 확보가 어렵다. 김동연 후보는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경선은 어떻게 치러집니까? 네, 민주당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별 경선 및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첫날인 오늘 충청권에 이어서 내일은 울산에서 영남권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종 후보는 지역별 당원 투표와 21일부터로 예정되어 있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서 정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 27일에는 서울과 강원도 그리고 제주 지역을 묶어서 마지막 경선을 치르는데 이때 최종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청주체육관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놓고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신진 기자입니다. 후보들은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저마다 내가 이재명에 대항마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후보들. 이 대목에선 완벽한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말 듣기만 좋은 그런 거짓말일 따름입니다.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문제를 놓고 달아올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안철수 후보, 김문수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께 사과하셨는지요?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김문수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안 후보와 김 후보의 신경전은 다른 주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AI 잘 모르시죠?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하고 예. 있습니다. 챗GPT도 쓰고 써보셨습니까? 퍼플렉스도 쓰고. 공통 주제인 외교안보 분야에서 후보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는 워튼스쿨 출신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행히 동문입니다. 거기 동문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이 김문수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절친인 마크 번즈 의장을 만나고 양양자 후보는 전공을 살려 반도체 패권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 반도체 급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겁니다. 토론에 앞서 MBTI를 묻는 질문엔 3명이 대담한 통솔자형인 ENTJ라 답했고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건 아니죠? 검사 제대로 하신 거죠?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엔 의견 일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중 나라 곳간을 더 걷어내는 정책은 1번 기본소득. 내일은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토론에 나섭니다. 이후 여론조사를 거쳐 22일 4명의 후보를 추립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양당 모두 본격적인 대선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각 당 상황을 최근 여론조사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 김필중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필중 기자, 앞서 민주당 충청권 경선 결과를 봤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누가 2위를 할지도 관심인 것 같아요. 네, 먼저 그제 나온 여론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44%로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후보가 8%, 김경수 후보가 3%를 기록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2%가 나왔는데 어제 불출마를 선언해서 화면에 담기진 않았습니다. 네. 네, 이 조사에선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역 경선을 거치면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 이렇게 절반씩 반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조사에선 지지정당이 민주당이라고 밝힌 응답자만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87%, 김동연 후보가 37%, 김경수 후보가 1%였습니다. 여기서도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의 결과입니다. 실제 오늘 있었던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88.2%, 김동연 후보가 7.5%, 김경수 후보가 4.3%인데 민주당에선 치열한 2위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선 예비 후보만 8명인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놓고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고 물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12%, 한동훈 후보가 10%, 김문수 후보가 9%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어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각각 8%, 3%를 차지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100%로 4명의 후보를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차 경선 통과자로 4명을 뽑습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 측만을 한정해서 여론조사를 반영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앞서 보신 결과와 차이가 있습니다.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각각 23%로 한동훈 후보가 19%를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후보는 각각 4%와 6%를 기록했습니다. 무당층에서는 후보들이 2에서 7%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대체로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3강, 안철수, 나경원 후보의 2중 구도로 경선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는데요. 네. 때문에 빅4에 들어가기 위한 4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출마자는 아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변수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8%로 나타났는데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 같은 7%로 한덕수 대행이 7%로 동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2% 지지율로 처음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일주일 만에 5%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여러 후보로 지지율이 분산되고 있는 만큼 최종 후보 선정까지는 변수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정정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필중 기자가 소개를 해드릴 때 한 가지 저희가 숫자를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87% 그리고 김도균 후보를 37%라고 잘못 이야기해서 3%라고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필중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선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 씨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이거야. 한번 내가 맛을 보여줄 테니까. 차라리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정당 8명 니들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 또 국민의힘이 광화문 집회를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오후엔 서울 서초동 윤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직 윤에 의해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란 문구 앞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윤이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윤 어게인이 적힌 피켓을 손에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겁니다. 비슷한 시각 신사역 주변에선 자유대학이란 보수 청년단체가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항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본분이라고 헌법에 적혀 있었듯이 그 본분과 의무를 지키려는 여러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엔 중국 음식점이 모인 거리를 찾아가 중국인 혐오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빨갱이가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이 과정에서 음식점 직원과 충돌이 있었는데 경찰은 다툼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조기 대선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몇 사람이 와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파묻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묻고 간 물건에는 부정선관위, 빅토리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원석 기자입니다. 선관위 직원이 유리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고 10초도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접근합니다. 이 여성, 땅에 무언가를 내려놓은 뒤 발로 강하게 2번 밟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워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 선관위 출입구 바로 앞에서 물건을 내려놓은 뒤 강하게 발로 밟았습니다. 발로 밟은 그 물건은 이쪽 화단에 묻었습니다. 이 여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문 왼쪽 화단에 나타난 또 다른 이들은 나무 아래 흙을 파내고 무언가를 파묻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7시 20분쯤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CCTV로 지켜보던 관리 직원이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미국에서 왔다고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이른 시각이라서 직원들 간의 충돌 상황은 다행히 없었는데 선거 앞두고 이렇게 직원들이 좀 불안해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여서 더 불안해하고 있고, 이들이 화단에 파묻은 흰색 플라스틱 조각에는 부정중앙선관위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반대쪽에는 주사위 눈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남겨두고 떠난 물건은 영어로 빅토리라고 쓰인 붉은색 천 조각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틀 뒤인 지난 17일 남성 1명과 여성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이미 다른 나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5명 모두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출석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중앙선관위 수원 선거연수원 주차장 곳곳에 선관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을 비방하는 전단이 붙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오늘은 4.19 혁명 6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해온 시민들은 다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4.19 정신으로 민주사회를 다시 세우자고 뜻을 모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이세영 기자, 지금 거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쪽으로 알록달록한 우산과 많은 피켓이 보이실 텐데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3시간 전쯤인 오후 3시 반부터 이곳 광화문 곳곳에서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시민들은 민주사회 수립과 내란 종식을 핵심 구호로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일당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네, 파면을 주장했던 시민들이 오늘은 4.19 정신을 계승하자고 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독재에 맞섰던 4.19 혁명의 뜻을 되살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시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19가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민중들이 일어났던 항쟁이잖아요. 윤석열 파면은 됐지만 내란 세력 진짜 확실하게 청산해야겠다는 그런 경각심이 들어서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4.19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했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 강북구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를 나란히 참배했습니다. 여야 모두 4.19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했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놓고는 서로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3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JTBC 이세연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서 18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JTBC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받았는지,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JTBC 등 일부 언론사 건물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경찰과 소방청 등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혐의 내용 대부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귀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단전 단수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나 국방부 장관 협조 요청도 따로 받은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런 지시를 받은 걸로 보고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1년 2개월 전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다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던 신민기 씨를 저희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과학계의 거센 반발 등으로 1년 만에 해당 예산은 복원됐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업계를 떠났고 연구 프로젝트도 여럿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김민광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 석사 과정을 졸업하는 신민기 씨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R&D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했습니다. 외침이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곧바로 신 씨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신 씨가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은 연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그날 졸업식이 열렸던 장소 앞에서 신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단지 이걸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냥 말로써 외치려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입을 틀어막고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감금을 당하고 경찰서까지 끌려갔습니다. 다용도실에 사실상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바로 경찰서로 인계되면서 졸업식은 보지 못하고 끌려나가서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이제 밖이랑 이제 통제된 상태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신 씨의 외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R&D 업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지난해 R&D 예산 5조 2천억 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약 16%가 줄어든 액수로 R&D 예산이 줄어든 건 1991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연구비는 즉시 삭감됐고 많은 연구자들은 업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과학계에 강한 반발이 있었고 지난해 총선도 크게 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예산을 원상복구시켰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연구자 부부였는데 한 분은 소속된 연구소에서 연구 예산이 80% 삭감되면서 이제 직장을 떠나야 되는 처지가 됐고 배우자께서는 학업을 중단하고 연구자들의 자존심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연구자들 모임인 출연연 과학기술인 총연합회는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전반에 끼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과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에서 꽃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30대 이모 씨와 공범 2명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 씨의 아내는 구속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씨는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된 대마를 찾으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 앞바다 예인선에서 불이 나 5명이 구조됐습니다. 동두천에서는 3대가 함께 살던 집에 불이 나서 10대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스름한 바다 위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5분쯤 부산 감천항 인근 1046톤급 선박을 견인하던 예인선 기관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 불은 선체로 계속 번집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물결이 한 2m 정도 일고 있어서 소화 작업 접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경은 함정 8척과 헬기를 동원해 오늘 오전 4시 44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던 5명도 모두 구조했습니다. 주택 한 채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동두천시 생현동 한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집인데 10대 조카는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고 큰아버지는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주택 입구 쪽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5톤 트레일러에 불이 붙었습니다.
몸을 피한 운전자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차량 주인분이세요? 네. 다친 곳은 없으세요? 혼자 타셨었나요? 어젯밤 11시쯤 남원시 산동면 광주 대구 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다 난 불로 차체가 타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타이어가 터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구미나들목 인근에선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단독 사고로 1차로에 정차했는 차가 한 대가 있었고요. 후행하는 차가 추돌했고 그 파편에 튀어가지고 지나가던 또 예송용차가 맞았고.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조치로 우리 산업계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1분기 철강과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인 파고가 닥칠 2분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한 달 만에 철강업계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철강판의 1분기 대미 수출이 26.5%나 급감한 겁니다. 관세 정책이라는 게 오후광 부분도 많고 살 수 있는 것도 일단 기다려보자. 정책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뭐 사자 이런 분위기죠. 마찬가지로 25% 관세 부과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자동차 수출도 11.2%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수출 전기차를 생산하는 울산 공장 일부 생산 라인을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멈추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데다 미국의 관세까지 더해져 4월 주문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같은 관세 파장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파장은 2분기부터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그 미국의 관세 부과 전에 좀 물건을 옮겨 놓으려는 그런 수요가 좀 많아서요. 2분기에는 아무래도 대미 수출이 1분기보다는 조금 둔화 내지 감소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분기가 시작되는 7월엔 미국이 모든 수출품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나란히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나 관세 협상을 벌이는데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연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을 거론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파월 의장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의 중도 해임은 전례도 없고 대통령에게 그럴 권한도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파월 의장이 제때 기준금리를 안 내린다며 해임까지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금리를 내리라고 또 재촉했습니다. Prices are coming down, not going up. Only the fake news says they're going up rates. And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o. He should bring them down. 백악관도 중도 해임이 유효한 카드라고 압박했습니다. Do you think firing Jay Powell is an option now in a way that it wasn't before? The president and his team will continue to study that matter. 하지만 중앙은행장을 임기 중에 자르는 건 112년 연준 역사상 전례가 없고 대통령에겐 그럴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파월과 일기 때부터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잡겠다며 금리를 차례로 올린 파월에게 멍청하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재집권한 뒤에도 트럼프는 금리를 내릴 완벽한 때라고 했지만 파월은 관세 전쟁의 여파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섣부른 판단이라며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The shock that we're experiencing, the impulses we're feeling are for higher unemployment and higher inflation. And, our tool only does one of those two things at this time.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미국 국채나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카드를 쓰는데도 파월은 회의적입니다. Some people believe the Fed will intervene if the stock market plummets. Are they correct? I'm going to say no with an explanation.
파월 교체는 금융시장에 추가로 충격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취임 100일을 앞두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요.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넘겨주는 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곧바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취임 90일이 지나도록 종전은커녕 별다른 진전도 없습니다. 그동안 중재자를 자처하며 러시아와 일방적으로 협상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If for some reason one of the two parties makes it very difficult, we're just going to say you're foolish, you're fools, you're horrible people, and we're going to just take a pass.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성과 인내심 부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에 크림반도를 내주는 중재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This peace deal is about these so-called five territories.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 무력 침공으로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영토로 이를 인정하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Ті чи інші наші тимчасово окуповані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ські землі визнавати російські. 그럼에도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종전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No, nobody's playing me. I'm trying to help. 편향적인 미국의 행보에 서방 동맹국들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출발선에 선 러너들, 오늘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폼이 엉거주춤해도 결승선을 향해서 저마다 열심히 뛰는데요. 간간히 넘어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부서지고 또 긴급 수리되는 로봇도 보입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예선을 뚫고 올라간 로봇 21대가 21km를 뛰면서 전 세계 첫 로봇 마라톤 대회를 치렀습니다. 우승자는 출발 2시간 반 만에 완주한 키 180cm의 텐궁 1.2 맥스라는 로봇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포근했는데 오늘은 전국에 갑자기 비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뜩 흐려진 하늘 아래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강한 바람에 억새풀은 몸을 뉘었습니다. 지난주 25도 가까이 올랐던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오늘은 20도에 머물렀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저기압과 남쪽의 따뜻한 고기압이 번갈아 한반도를 찾아온 탓입니다. 위성이 촬영한 한반도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던 남쪽의 따뜻한 고기압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의 차가운 저기압은 한반도를 향해 다가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짙은 수증기가 만들어졌고 이 구름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맑은 날씨와 비 오는 날씨, 포근한 날씨와 서늘한 날씨가 불과 며칠 만에 번갈아 찾아온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공기층이 부딪혀 빗방울에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면서 수도권 일대와 충청 북부, 영남 동해안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비바람이 무색하게 수도권의 하늘은 내일 점차 갤 전망입니다. 다만 충청은 최고 20mm, 호남과 영남은 최고 10mm의 비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월요일엔 전국이 반짝 맑았다가 화요일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점차 올라 월요일 26도를 기록하겠지만 화요일엔 비와 함께 19도로 뚝 떨어집니다. 대전도 25에서 27도까지 오르다 화요일 20도로 낮아지고 대구도 내일 21도, 모레 25도, 화요일엔 23도로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북쪽으로부터 강하게 남하는 찬 공기나 남쪽에서부터 강하게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오락가락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